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뛰고 있는 대한사랑의 역사문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국사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내용을 이제 한 사건을 평양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2부로 진행하는데요. 잠시 짧게 진행하면서 핵심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화면을 보시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나라 시대 때의 역사 지도인데 아마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한나라의 영역이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로 이제 한국의 고대사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가 지금 이제 해외에 소개되는데 보면 이제 해외인들에게는 이 역사를 전할 때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이 지도는 너무 이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때 영역이 뭐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까지 다 이제 차지를 해버렸고요. 한반도 남쪽은 흰 부분만 표시를 했는데 뭐 짐작하건대 저 부분은 아마 이제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임나 가야에 대한 지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는 지금 해외에 소개될 때는 중국의 한나라 때 지도는 이렇게 한반도 거의 정영역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표시돼 가지고 나가는데 일명 요즘 말하면 중화문명 선정공정이 돼 가지고 동북공정을 매듭짓고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을 전 세계에 이제 알리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기관에 지금 해외에 배포되고 있는 지도는 이렇게 심각성을 띠고 나가고 있습니다.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이 부분에 빨간 박스 안에 위에 아마 이제 저 철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 만리장성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금 만리장성이 벌써 한반도 쪽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오고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이거는 위나라 지도입니다. 지금 한나라 이제 함사군이 망하고 이제 역사에 이제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들어서는데 자 위나라의 지도 조조의 나라죠 보면요. 조조의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그 위나라의 영역도 바로 한반도 북부까지 와 있습니다.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과연 삼국지 주인공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다음에 위나라의 조조의 후손들이 과연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유심히 보시고 지금의 현대 중국에서 지도 인정하는 지도는 이렇게 위나라가 이제 한반도 북부를 식민지를 삼았다는 내용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한사군이죠. 한사군.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사군이 한반도 중심에 있다는 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자료의 모든 자료는 한사군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요동이나 요서 쪽에 있다는 쪽으로 역사 기록이 되어 있지 한반도 중심인 지금은 평양 중심으로 한사군이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런 역사 지도가 그려져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로 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고 이 소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기자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 논리 속에서 기자 다음에 한사군 이렇게 기자 위만 한사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학자들이 이런 소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것을 완전히 역사로 이제 정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손가락 하나 손대지 않고 말 그대로 한반도 북쪽을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도를 보여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이런 지도를 이야기하면 이 지도를 이렇게 뭐 인정 안 하면 그거는 뭐다? 뭐 국뽕이다, 환빠다, 유사사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은 주류사학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과연 한사군의 중심부가 한반도 북부였는지를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한사군이 한반도로 들어오느냐 한반도 밖으로 나갔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역사의 상고사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폐수입니다. 폐수라는 강이 어디 있느냐 이 위치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한서 지리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수연이 한사군의 핵심인 유주의 낙랑군에 속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경지를 보면 이만이 망명하면서 걷는 강으로 당시 조선과 한나라와의 국경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신당세는 뭐냐? 고구려의 남쪽 경계다. 그래서 고구려 국경, 일명 평양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구려의 남쪽 경계입니다.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이제 남쪽이라는 표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게 고구려를 말하는 고구려에 있다면 제일 밑에 고구려의 동서남북 중에 뭐냐면 제일 밑에 부분인 남쪽이 뭐냐면 바로 폐수라는 거죠. 보면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이런 쪽 역사 기록이 돼 있는데 자, 과연 폐수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폐수의 위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죠. 보면요. 10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 분류가 있죠. 보면요. 하나는 뭐냐? 크게 보면 하나는 뭐죠? 보면요. 한반도 안에 폐수를 잡느냐 아니면 한반도 밖으로 폐수를 잡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안쪽으로 잡은 사람하고 밖으로 잡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안쪽으로 잡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선시대 유학자들하고 바로 조선 총독부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항맥을 연결했던 사람들이 한반도 안쪽에 있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땠습니까? 옛날 상고사 중국의 문헌을 가지고 연구한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뭐냐면 한반도 밖에 폐수가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는 폐수 위치는 나라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폐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폐수 위치가 나옵니다. 그것이 학문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한반도 폐수설, 한반도 안에 폐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고구려 수도 평양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이다. 이렇게 이제 장수왕이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국사에 배웠던 그 천도했던 평양이 바로 지금의 평양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역사책도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책도 그렇게 평양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과 이 학설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뭐냐면 일제의 관학자인 서다 소키치. 이 양반이 이제 정약용과 두 사람이 뭐냐면 압록강이 바로 폐수설이다, 폐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유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보면 한반도 전체가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것은 중국의 은혜를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화문하고 연결된다면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뭐냐면 이나바 이와기치라는 사람이 삼국사를 인용해 가지고 대동강이 폐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옆에 보시면 대동강이 어떤 위치인지 압록강이 어떤 위치인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기록도 아무 생각도 필요도 없어요. 뭐 세종실록 지리지도 필요 없고 뭐 옛날에 유학자의 기록도 필요 없고 오직 내 생각으로 여기다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이병도 씨는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청천강 뭡니까 보면 제일 한반도 안쪽 저 밑에 들어오는 청천강을 폐수로 하고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이제 논문을 학술을 따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금 중국 뭡니까 보면 지금 한국의 사학계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였죠? 역사를 인정하려면 가짜든 진짜든 문헌이 있어야 되고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유학자가 이래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있고 어떤 사람은 세종실록 지리지 삼국사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대동강이 폐수다 할 수 있는데 이병도 이 양반은 말 그대로 아무 그런 근거도 없이 내 생각으로 청천강이 폐수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의 청천강 폐수설이 만들어지면서 이 폐수설이 지금까지도 한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참 아이러니한 거고 이게 학문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주의, 이 조선 총독부에서 폐수를 한반도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학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개탄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열하일기의 주인공인 박지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보면요. 열하일기의 이제 도강록에 보면
이분은 직접 열화까지 가면서 뭐죠? 직접 중국 땅을 다 밟고 가면서 그 지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서 살펴보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아, 후세의 선비들이 이러한 경기를 밝히지 않고 함부로 한사군을 죄다 압록강 안쪽으로 몰아넣어 억지로 역사적 사실로 만들다 보니 폐수를 그 속에서 찾되 혹은 압록강을 폐수를 하고 혹은 청천강을 폐수를 하고 혹은 대동강을 폐수를 한다. 이리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아마 이 말 뜻이 뭔지 알겠죠? 보면요. 직접 땅을 밟아보고 유적을 답사보면 청천강, 압록강, 대동강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요. 아니라고 틀림없이 직접 답사를 해본 의미가 보면 그 시대 선비가 밝혀놨는데도 이 내용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다 무시되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논리대로 지금 한국의 한사군의 폐수는 뭡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평양이죠. 보면요. 아까 말 그대로 평양이 정약용 선생도 미스를 한 것이 뭐냐면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때 뭐냐면 이게 천도한 것이 그 평양이 바로 지금 여기 아니냐. 지금의 평양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위치 비정을 했는데 요 하나의 실수 때문에 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열하일기에 박지원 선생이 또 어떤 말을 해놨느냐.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평양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록은 고대 기록도 많습니다. 많은데 평양이 지금의 그냥 평양이 아니라 원래는 평양은 펜다. 아주 넓은 땅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보통 명사로서 평양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우리는 고유 명사로 평양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평양이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박지원 선생이 이런 말 했죠. 보면요.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 알고 있으므로 기자가 평양에 있다 하면 또한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고 뭡니까 보면 정전법 아시죠? 평양에 있다면 지금의 평양으로만 믿어서 만일 누가 봉황성이 곧 평양이라 한다면 크게 놀랄 것이다. 봉황성이 어디입니까? 이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요동에도 하나의 평양이 있다고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국뽕 유사사기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이 글을 쓴 박지원 선생은 직접 중국 땅을 이 지역을 다 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정을 다 찾아냈습니다. 위치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참 안타깝죠. 보면요. 이렇게 평양이 다양한데 유학자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 머리 생각으로서 이게 여기가 평양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선 총독부에서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 한국사에 그대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바나 이와기치기 대동강 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어때요? 요동 쪽에 있는 폐수가 쭉 전부 다 지금 한반도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병도 씨는 볼까요? 이병도 폐수강은 뭐냐면 완전히 뭐예요? 평양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수원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냐? 위에 그림이 나오죠. 보면요. 이게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자, 이병도 청천강 폐수를 인해 가지고 이제 만리장성이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배경이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병도 학자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전에 신문 기고를 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리장성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여기에 수안 쪽에 뭐냐면 여기가 뭐냐? 말 그대로 폐수고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지금 말 그대로 어때요 보면요. 만리장성도 자연스럽게 그냥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뭐에 보면요. 살아나가지고 한반도의 저 북쪽 평양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전 세계에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지도에 보면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학자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주장한 대로 어때요? 만리장성은 한반도 북쪽까지 평양까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헌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럼 폐수는 뭐냐? 자, 폐수를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폐수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폐수는 신당서에 보면 뭐가 나냐면 구려는 본부의 별종이다. 동으로 해를 건너서 신라가 있고 남으로 해를 건너 백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 남쪽 끝이 폐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뭘 나오죠 보면요.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자 고구려의 남쪽 끝이 폐수다 했기 때문에 일명 여기서 어때요? 자 고구려의 남쪽 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학설이 아웃됩니까? 이병도시의 청천강설은 말 그대로 아웃이 됩니다. 왜? 청천강이 폐수라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 북쪽이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보면요. 북쪽이 남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이 한마디 한 자체, 신당서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병도시의 청천강설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폐수의 조건이 뭐냐? 명확한 건 뭐냐? 폐수는 낙랑군 루방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인페인을 지나서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동쪽 바다. 동쪽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폐수다. 그리고 이제 허신의 설문해자도 어떻게 나옵니까 보면 자 설문해제도 보면 뭐죠? 폐수는 뭐랍니까? 동입이해죠 보면요. 동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간다고 틀림없이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동쪽으로 안 흐릅니다. 지금도 안 흐르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도 다 뭡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문헌, 세 가지 문헌만 가지고도 뭐냐? 지금 한반도 내에 압록강이냐, 대동강이냐, 청천강이냐, 폐수 위치가 그거냐? 그냥 게임 끝납니다. 오바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중국의 사서에 밝혀주고 있는데도 왜 한국의 사학자들은 어떤 때는 중국 문헌을 강조하다가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 문헌을 이렇게 자기들한테 안 맞으니까 뭐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냐? 말 그대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을 주장하죠. 논리를 근거로 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문헌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다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폐수가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낙랑군이 등장하고 그 옆에 갈석산이 등장합니다. 선물로 말한다면 3종 종합 세트입니다. 폐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낙랑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갈석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대면 세 가지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 이 자료 보시면 갈석은 한선 무적기에 보면 갈석은 요속은 유엔에 있다. 수서 지리는 뭡니까? 북평군 노령에는 갈석산이 있다. 그 다음에 사기세계는 뭐냐? 갈석산은 한나라의 낙릉군 수성인에 있으며 장성이 이산에서 시작된다. 만리장성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보면 시작된다고. 그래서 결국 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문헌 보시면 한반도 북쪽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서, 노령현, 그 다음 어디죠? 한나라 수성현. 이 한반도에 있는 지역입니까? 한반도 없죠. 한반도에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주장합니까? 한반도에 없다고 지금 여러 중국의 사서가 나오는데, 그죠? 또 결정적인 건 뭐냐? 참, 이게는 유머입니다, 유머. 뭐가 나오냐? 중국의 역대 기록을 보면, 자, 폐수가 있고 반드시 거기는 갈석산이 같이 따라다니고 낙랑군이 따라다니는데, 그 갈석산에는 뭐냐면 수나라, 수양제, 당태종 등 중국의 9명의 황제가 산을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석산에. 수양제, 당태종뿐만 아니라 한 7명의 더 황제가 어떻습니까? 갈석산에 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이병도시가 갈석산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수성인에 있다고 이쪽에. 자, 표시 보십시오. 여기에 갈석산이 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백제의 신라 이야기에 가장 가까운 고구려 때 당태종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죠? 당태종이 갈석산을 올랐다는 거라. 언제 올랐을까요? 고구려하고 싸우기 전에 올랐겠습니까? 고구려하고 싸운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올랐겠습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도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 땅에 있는 갈석산을 당태종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요 하나만 가져가도 어린 나이 3살짜리한테도 이야기해줘도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그 뻥이네 하는 거면 뻥.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 어떻게 여기에 말 그대로 중국의 영향이 아닌 땅에 여기에 중국의 황제가 9명이 찾아왔다. 아마 변벽오라고 하겠죠. 보면 올라가면 변장을 하고 오든지. 그랬다면 모르겠거니와 9명이 여기 있는 갈석산에 와서 올라갔다 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데도 어때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 지도를 그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지도 나오는 배경을 계속 이제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요. 그러면 이런 지도를, 이런 역사적 논리를 완전히 정립한 것이 뭐냐면 결국 조선 총독부였죠, 보면요. 근데 그들은 조선사 편수에 의해 가지고 조선사를 만들기 이전에 벌써 1920년에 게임 끝내고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벌써 일본에서 벌써 역사의 틀을 잡아오고 3.1 운동을 보고 나서 뒷날부터 어떻습니까? 뒤해부터 바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일본에서 만든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자, 심상수학 국사 보충 교재 한번 선생님들, 교수들의 참고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보면요. 기자 이만 한사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사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한나라 무제 때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소제 때는 이군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뭐냐? 위나라 때는 위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진나라가 일어나, 이 진나라는 진시황이 진나라가 아닙니다. 진나라가 일어나 중국을 통일했으므로 3군은 진나라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보면 한반도 북쪽은 뭐 땅? 한나라 땅이었고 식민지 땅이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디예요? 위나라의 식민지였고 진나라의 식민지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사실이 없죠. 차마 지금 한국 역사하는 분들은 위나라, 진나라의 식민지가 됐다는 말을 못하고 그 말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논리대로 말한다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논리는 또 중국에서 지금도 현재 쓰고 있는 역사 지도는 바로 이 논리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바로 한반도 북쪽은 뭐죠? 진화의 영토로서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식민지 땅이라는 것이 여기에 1920년 자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가 요번에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 우리나라의 모 재단에서 47억을 주고 만든 지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참 이것이 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역사 교육을 뭐냐면 대중화시킨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에 자세히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조선사 앞에 보시는 이 책, 심상, 소학, 국사,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아동하고 가르치는 용이고요. 이걸 대중화시켜 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에게 대중화시킨 잡지가 바로 조선사계, 조선사강 이런 강좌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때요? 그 시대 때 뭐냐면 1920년대부터 뭡니까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아까 한사군을 심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교재였습니다. 보면 강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9학기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만든 논리를 계속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죠. 1930년에. 거기에 참여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뭡니까? 이병도, 신석고씨, 조선사 편수에 참여한 인물이죠. 이런 양반들이 19학기에 소속이 돼 가지고 여기서 배운 논리 가지고 그대로 광복 후에 우리 역사에 그대로 기술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938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가 완전히 완간되면서 저 가르치던 역사 내용은 완전히 어때요? 사서로 이제 자료로 집으로 완전히 묶이면서 이제 틀을 완전히 완성을 해버렸죠. 그 이후로 이제 말 그대로 한국의 국사책은 뭐냐면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이제 1948년 바로 이제 이병도 씨의 한국사 대강. 이 책은 뭐냐면 1983년까지 44판이 중판이 되었습니다. 인쇄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팔렸는지 알겠죠? 말 그대로 이 책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 국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빼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 맥의 소스가 됩니다. 이 책이. 근데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전할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 내용이 지금은 이제 역사 발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옳은지 이 내용을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번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